자네가 그 곡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자네 도대체 누구요? 자네 이름이 뭐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20년 전 그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느냐고.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20년 전 실종된 천재 피아니스트 강민준이 기억을 잃은 채 조율사로 살아가다 우연히 자신의 집을 찾아가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쇼팽 국제 청소년 콩쿠르 한국 예선 날. 2,000석이 넘는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13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최연소 참가자이자 이미 음악계가 주목하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는 아버지 강석훈이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미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려는 순간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20년 후 2025년 가을, 서울 강남구 한남동 주택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20대 후반의 청년. 후줄근한 작업복에 때 묻은 운동화, 손에는 녹슨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표에는 이민준 피아노 조율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택을 올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런 집은 올 때마다 숨이 막혀. 피아노 조율사로 일한 지 5년. 하지만 여전히 빈티나는 차림새, 늘 모자란 통장 잔고. 민준의 삶은 그저 그랬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율사님 맞으시죠? 50대로 보이는 가정부가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민준입니다. 피아노 조율 의뢰받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따라오세요. 민준은 가정부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인데도 묘하게 냉기가 감돌았고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율하실 피아노는 3층에 있습니다. 3층이요? 보통 피아노는 1층 거실에 두지 않나요? 저희 집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가정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1층, 2층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잠겨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열쇠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층 입구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온 지 꽤 됐나 보네. 그때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셨군요. 제가 이 집 주인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에 깊게 파인 주름하지만 눈빛만은 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율사 이민준입니다. 수고스럽게 와주셨습니다. 이 피아노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지요. 20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율이 가능할까요? 일단 봐야 알겠지만 20년이면 내부 부품들이 많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컥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삐걱.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묵은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지요. 민준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사이즈의 턱시도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쇼팽 콩쿠르 디일이라고 적힌 달력이 2005년 10월 14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건반 덮개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스타인웨이 D274이지요. 제 아들 민준이가 쓰던 피아노랍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이요? 20년 전 콩쿠르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이 방에서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20년 전 콩쿠르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사라졌다니요?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민준이는 없더군요. 그리고 강석훈이 피아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피아노 아래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보니 페달 부근 바닥에 오래된 갈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핏자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준이의 피였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요. 민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제로 남았답니다. 유괴인지 가출인지 아니면 강석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한강변에서 기억을 잃은 아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특징도 비슷해서 달려갔지요. 하지만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뒤였습니다.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그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결국 찾지 못했어요. 강석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놔뒀지요. 혹시라도 민준이가 돌아올까 해서 말입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7순이에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지요.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쓸만하다면 음악학교에 기증하려 합니다. 강석훈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악기가 뭔지만 뒤집어 쓴 채 이렇게 죽어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 피아노로 꿈을 키워가는 게 민준이도 원했을 거예요. 민준은 강석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훈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조율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곡만 연주해 주시겠어요? 네.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한 마지막 연주를 이 피아노 소리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곡은 상관없습니다. 짧은 곡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방을 나갔고 민준은 홀로 피아노 앞에 남았습니다. 민준은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치지 않은 피아노라. 덮개를 열자 하얀 상아색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건반은 먼지만 닦아내면 깨끗했습니다.
민주는 조율 망치를 꺼내 피아노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내부현을 점검하고 조율을 마친 민주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 역시 명품은 명품이야. 조율을 마무리하고 공구를 정리한 민주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탁하신 연주. 뭘 쳐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짧고 감동적인 곡. 쇼팽의 녹턴 정도가 적당할까? 민주는 천천히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똥. 맑고 깨끗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지? 방금 뭔가 보인 것 같은데? 민주는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똥.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무대 조명, 박수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민준아, 할 수 있어. 넌 천재야. 민준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민준 자신도 무슨 곡을 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코드, 격정적인 트릴, 감정이 실린 레가토. 민준의 두 손은 마치 20년 동안 이 곡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1분, 2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민주는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무대, 그리고 마지막 음을 누르는 순간, 쿵,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강석훈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하신 대로 연주를 하려다가 그게 아니라 강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방금 친 곡,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 곡을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말이 안 됩니다. 그 곡은 민준이가 만든 곡이에요. 콩쿠르에서 연주하려고 직접 작곡한 곡이지요. 악보도 없어요. 민준이 머릿속에만 있던 곡이란 말입니다.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치는 곡인데요. 20년 동안 단 한 사람, 내 아들만이 칠 수 있었던 곡을 당신이 어떻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석훈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민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에서 흘러나온 그 선율. 분명 처음 치는 곡인데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연습한 것처럼 민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13살쯤 된 소년이 이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눈매가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소년의 눈매와 자신의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석훈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당신 20년 전 한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입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0년 전 한강변에서 발견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민준입니다. 이민준, 민준.
강석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입니까?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 건반 위에서 춤추던 그 손을, 이 손은 이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졌지만 피아노는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강석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강석훈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정확한 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 나입니다. 지금 당장 세강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긴급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네, 오늘 당장이요. 전화를 끄는 강석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오른쪽 어깨 뒤쪽에 작은 점이 있나요? 민준은 깜짝 놀라 자신의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작은 점, 특별히 신경 쓴 적은 없었지만, 네,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석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이 노인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민준은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남겨졌던 그 피아노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듯이 이곳은 세강대학병원 VIP 유전자 검사센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강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긴급 검사건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박 교수님, 수고스럽습니다. 이분이 검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의사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두 분 모두 구강상피 세포 채취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검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면봉으로 입안 쪽을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강 이사장님 건이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빠르면 3일 안에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편하게 부르세요. 민준 씨는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마포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라니. 강석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뭐, 이게 제 인생인 줄 알았으니까요. 민준 씨는 피아노를 언제부터 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피아노만 보면 치고 싶어 했대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멈췄다고. 강석훈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민준이도 그랬습니다. 아기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웃곤 했지요. 그랬군요. 혹시 다른 기억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강변에서 깨어났을 때부터가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때 민준이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 이것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민준은 낡은 메모지를 꺼내 강석훈에게 건넸습니다. 쇼팽 콩쿠르 파이팅? 민준. 강석훈은 메모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한강변에서 발견됐을 때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대요.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강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민준이 주머니에 넣어준 겁니다. 콩쿠르 전날 긴장하는 민준이를 위해서요. 정말입니까? 네, 제 필체입니다. 틀림없어요. 강석훈은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구나. 민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메모지.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아. 강석훈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니,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제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혼자였던 청년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 박현우는 쌍안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정말 강민준인가?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박현우는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3살 민준이가 낭떠러지 위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사진. 박현우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저 자식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민준이 돌아간 후 강석훈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첫 페이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15일 너를 처음 본 날이었단다. 다음 페이지. 3살 민준이가 작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피아노를 만진 날이지. 너는 울다가도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 그 다음 페이지들. 5살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민준. 7살에 처음 콩쿠르에 나가는 민준. 10살에 TV 신동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준. 너는 정말 천재였어. 아니, 천재 이상이었단다. 강석훈의 손가락이 특정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13살 민준이 상을 받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3살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만 치면 안 되냐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하고 게임하고 싶다고. 하지만 강석훈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너는 행운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비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강석훈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정말 돌아온 거라면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박 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씨 말인가요? 네. 현재 프리랜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고 있고 주소는 마포구 월세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강석훈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출생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한강변에서 발견된 신원불상의 남자아이. 나이 추정 13세,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강석훈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날짜가 10월 15일? 네. 민준이가 사라진 게 10월 14일 밤이었는데. 이사장님, 그럼 혹시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발견 경위, 병원 기록, 고아원 기록까지 모두요. 그리고 강석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부인께서는 아직 모르시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끊은 강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 속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잠시만 기다려라. 아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민준이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음악을 사랑하되 음악에 갇히지 않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미안하오, 여보. 당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소.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소. 민준이를 찾았으니 이번엔 놓치지 않겠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박현우 상무님이 오셨습니다. 강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현우가 무슨 일로?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박현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상무,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박현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한 사람? 네. 혹시 민준군과 관련된. 강석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상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냥 요즘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별일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이만. 박현우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장님, 3층 방을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석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아, 가정부한테 우연히 들었습니다. 20년 만이라고 하던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피아노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율사를 불렀지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일이십니다. 박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단순히 조율사가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그날 밤 마포구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절로 움직이던 손가락, 낯익은 피아노 건반, 그리고 사진 속 소년과 닮은 자신의 얼굴. 민주는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 숨겨둔 낡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강변에서 입고 있던 옷, 고아원에서 받은 신분증,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쇼팽 콩쿠르 파이팅? 마이너스 민준. 이게 이사장님 필체라고 하셨지. 민주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이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도. 하지만 오늘 그 방에서 본 달력. 쇼팽 콩쿠르 딜. 설마 내가? 민주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2005년 쇼팽 콩쿠르 한국 예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재 소년 강민준, 콩쿠르 하루 전 실종. 13세 피아니스트,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강민준을 찾습니다. 2천만 원 현상금. 그리고 사진. 13살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진. 민주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을,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나라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강민준이라면 20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 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시절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넌 한강변에서 발견됐다고.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라고. 하지만 괜찮다고. 앞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추억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겨우 조율사 자격증을 따고 20년이 지나도록 민주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짜 나는. 민주는 다시 인터넷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강민준 13, 콩쿠르 전날 실종. 방에서 핏자국만 발견. 강석훈 이사장 아들 찾는데 전 재산 걸겠다. 민준이 어머니 이수진 여사, 민준 실종 1년 후 지병으로 사망. 어머니. 민준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생전에 민준이는 피아노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짐처럼 느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율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피아노를 만졌지만 오늘처럼 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연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조율만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것처럼. 내가 정말 강민준이라면.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2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희망. 나한테도 가족이 있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 강석훈입니다. 아, 이사장님. 혹시 잠들지 않으셨다면 말인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전화로는 곤란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10분 후에 고시원 앞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 밤에 10분 후 고시원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한남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강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강변?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반포대교 근처 한강공원에 멈춰 섰습니다.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강석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강석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석훈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곳이 민준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네. 20년 전 10월 15일 새벽, 조깅하던 시민이 이 근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민준 씨였지요.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두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고 저체온증으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강석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입고 있던 옷을 확인했습니다. 강석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이게 제가 입고 있던 옷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다음 사진. 운동화 한 켤레. 이 신발. 제가 민준이한테 사준 신발입니다. 콩쿠르 축하 선물로요. 민준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하지만 이사장님. 민준이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여기 있었는지.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강석훈이 민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돌아왔다는 거란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나는 확신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들었을 때, 내 눈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어깨의 점을 확인했을 때 나는 알았어. 너는 민준이라는 걸.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 피아노를 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래, 맞아. 넌 집으로 돌아온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물결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민준아,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민준은 강석훈을 바라봤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지만
눈빛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석훈은 와락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2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어색해서.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강석훈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내 뒤로 가 있어. 네. 왜요? 저 차 우리를 미행하고 있었어.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이사장님,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박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상무, 왜 우리를 따라온 겁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현우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이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사기? 강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상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아들이라고 확신하시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은 내가 압니다. 하지만 박상무. 강석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을?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봤다고 했지요? 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녁 식사 때. 정말 그게 다입니까? 강석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민준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하는 겁니까? 혹시 당신한테 불리한 뭔가가 밝혀질까봐 두려운 겁니까? 이사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20년 전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박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사장님이 걱정돼서 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미행하지 마십시오. 박현우는 민준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강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20년 전 그날 밤 혹시 박현우를 기억하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방금 박현우를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본능이 경고하는 것처럼.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강석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 나야. 박현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주게.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다 확인해. 전화를 끊은 강석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너를 다치게 했는지.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강석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한편 차 안에 박현우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일이 꼬였어. 무슨 일입니까, 형님? 강석훈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조율사 자식, 진짜 강민준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현우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2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증거를.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저 조율사 놈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네. 살아남으면 결국 기억이 돌아올 거야. 그 전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 박현우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강석훈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어. 3일 후 세강대학병원. 강석훈과 민준은 유전자 검사센터 앞 복도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얼굴이 창백한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떨리네요. 나도 그래.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구나. 강석훈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백의를 입은 박 교수가 나왔습니다. 강 이사장님, 이민준 씨,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확인한 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99%입니다. 유전자 검사상 이민준 씨는 강석훈 이사장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정체성, 가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진료실 안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박 교수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강석훈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네, 아버지. 차는 한남동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저택에 도착하자 가정부들이 현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20년 만에 돌아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가정부 한 분은 민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 맞으시죠? 제가 아기 때부터 돌봐드렸는데 정말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석훈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방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그 방. 강석훈이 문을 열자 이제는 먼지가 말끔히 치워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피아노도 깨끗이 닦여 있었고 침대에는 새 침구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했단다. 이제 내가 다시 쓸 방이니까. 민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들, 상장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건가요? 그럼 13년 동안 내가 자란 곳이란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똥. 소리가 울리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조금만 더요. 이 부분만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엄마.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강석훈은 민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뭐가 기억나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여자 목소리. 강석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일 거야.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석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정말 사랑했지. 내가 피아노를 칠 때면 언제나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 하지만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1년 후 너무 슬퍼하신 나머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단다. 쟤 때문에.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강석훈이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식당. 긴 테이블에는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돌아온 걸 축하하는 자리란다. 마음껏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민준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박현우 상무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강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전하게. 하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안 된다고 해. 강석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집사가 물러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현우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나랑 재단을 같이 운영하던 동업자였단다. 하지만 강석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점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어. 혹시 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저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돌아오자마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더구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주는 며칠 전 한강변에서 박현우를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본능적인 두려움. 저 사람 뭔가 알고 있어. 같은 시각, 저택 밖 주차장. 거절당하고 돌아가던 박현우는 차 안에서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러다간 정말 끝장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지금 말입니까, 형님? 아직 준비가. 지금 당장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저 자식이 진짜 강민준이란 게 확인됐다고. 그럼 오늘 밤에 처리해. 저택에 침입해서 저 조율사 자식을 완전히 없애버려. 그리고 증거도 다 태워버리고. 하지만 형님, 경우가 삼엄한데.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방법을 찾아. 이번에 실패하면 나도 너도 다 끝이야. 박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현우는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밤 11시 민주는 3층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비록 자신의 방이지만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20년 전 나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민주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똥. 소리와 함께 또다시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삼촌이랑 드라이브 갈까? 지금이요? 근데 내일 콩쿠르인데. 금방 다녀올 거야. 기분 전환도 할 겸. 삼촌?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누군가 창문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복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입자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침입자가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침입자는 1층 강석훈의 서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침입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침입자는 손전등을 켜고 서랍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죠? 민준이 말을 걸자 침입자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넌? 이 집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침입자는 대답 대신 칼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칼이 민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계단 위에서 강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는 당황한 듯 서재 창문으로 달려가 뛰어내렸습니다. 강석훈이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팔을 조금 베었지만 빨리 병원에 가야 해. 강석훈이 민준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경호팀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어? 강석훈이 소리를 지르자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후문 쪽 CCTV가 고장 나 있어서. 고장? 그게 우연이겠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침입한 거야. 강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넌 내 방에서 자거라. 혼자 두면 위험해. 네, 아바지. 그때 강석훈의 시선이 서재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침입자가 떨어뜨린 듯한 작은 카드. 강석훈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박현우 태성그룹 상무이사. 강석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현우, 내 짓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강석훈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현우를 살인 미수 및 불법 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민준의 실종 사건도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 20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당 형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박현우가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이 경찰서를 나오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사장님, 20년 만에 아드님을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실종 사건의 진범이 박현우 상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석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 강민준이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 아들을 해친 범인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강석훈의 선전포고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한 오피스텔. 박현우는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안 돼, 도망가야 해. 해외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현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박현우는 발버둥 쳤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살인 미수, 불법 침입, 그리고 20년 전 미성년자 유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증거가 어딨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강석훈의 서재. 강석훈과 민주는 담당 형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박현우 씨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밤 9시 박현우 씨가 민준 군을 차에 태우고 나간 CCTV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날 밤 11시경 경기도 가평군 산속에서 박현우 씨의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가평? 왜 그런 곳으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피 묻은 옷가지가 발견됐습니다. DNA를 확인한 결과 민준 군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민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박현우가 나를... 네. 20년 전 그날 밤 박현우 씨가 민준 군을 산속으로 데려가 해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현우, 그 개자식이... 하지만 민준 군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산을 내려와 한강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채로요. 13살 아이가 홀로.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박현우는 왜 저를 죽이려 한 겁니까?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질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을 보니 박현우 씨는 강 이사장님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했지만 민준 군의 천재성 때문에 모든 관심이 강 이사장님 쪽으로 쏠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를? 네. 그리고 박현우 씨의 딸도 피아노를 배웠지만 재능이 없어서 늘 민준 군과 비교당했다고 합니다. 민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천재라는 이유로, 잘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산길, 낭떠러지,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는 누군가의 손. 으악!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옆방에서 자고 있던 강석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악몽을 꿨구나.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강석훈은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 어두운 곳, 산속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밀었어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추웠고 무서웠어요. 계속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강가에서 쓰러졌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주는 강석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박현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침입자 사건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3층 방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산길, 낭떠러지,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는 손.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넌 너무 완벽해. 내 딸은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따라잡을 수 없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처리해요. 내일이면 콩쿠르예요. 시간이 없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박현우만이 아니었어. 민주는 서둘러 옷을 입고 1층 강석훈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서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사장님은 새벽부터 외출하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 강석훈은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요. 강석훈이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 민준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 최진수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이사장님. 최 형사님, 그동안 조사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공개하실 겁니까? 알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최진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현우와 강미선, 두 사람이 공모한 겁니다. 강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도, 내 동생도. 최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박현우의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20년 전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박현우 딸 박지연, 피아노 콩쿠르 예선 탈락. 천재 강민준에 가려진 범죄들의 슬픔. 박현우에게는 민준 군과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양이죠. 알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였는데 박지현 양도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최진수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 박지연 13세. 진단 우울증, 불안장애. 소견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으로 인한 정서 불안. 박지현 양은 끊임없이 민준 군과 비교당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박현우가? 네. 박현우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민준이를 이길 수 없으면 넌 실패작이야. 강석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고 기사였습니다. 박지현 양 14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날짜는 2006년 3월. 민준이 실종된 지 5개월 후였습니다. 민준 군이 사라진 후에도 박지현 양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까지 더해졌죠. 최진수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단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단 투자 현황 자료였습니다. 2005년 당시 모든 투자금의 80%가
강민준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박현우는 공동 운영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군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민준이만 보니까. 네. 박현우는 늘 2인자였습니다. 그림자였죠. 그리고 민준군이 사라지면 이사장님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바로 그겁니다. 최진수가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 혼자서는 실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통화 상대는 강미선으로 그녀는 강석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준 사건 전후로 3차례 통화와 강미선이 박현우에게 1억 5천 통장 계좌 이체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강석훈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선이가 박현우한테 돈을? 네.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진수가 이메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발신 강미선, 수신 박현우, 날짜 2005, 10월 10일. 박상무님, 우리 서로 원하는 게 같잖아요. 당신은 재단이 필요하고 나는 오빠의 재산이 필요해요. 민준이만 없어지면 오빠는 무너질 거예요. 그때가 우리 기회예요. 발신 박현우, 수신 강미선, 날짜 2005년 10월 12일. 하지만 아이를 죽이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발신 강미선, 수신 박현우, 날짜 2005년 10월 12일. 당신 딸 생각해봐요. 박지현이도 민준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이건 당신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걱정 마세요. 흔적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1억 5천은 계약금이고 성공하면 10억 더 드릴게요. 강석훈은 서류를 놓쳤습니다. 안 돼. 미선이가, 박현우가, 이사장님 아직 더 있습니다. 최진수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건 당시 저택 외부 CCTV를 복원한 겁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밤 11시 47분. 박현우의 차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미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리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3층에 올라가서 흔적을 만들어야죠. 무슨 흔적을요? 피자국이요. 유괴처럼 보이게 해야죠. 그래야 경찰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강미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그녀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내일 아침이면 오빠가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 돼요. 나는 슬픔에 빠진 오빠를 위로하고 당신은 재단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모두 잊혀질 거예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석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동생이, 내 동업자가 함께. 최진수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강미선 씨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위장 거주지를 마련하고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석훈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소. 이사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에 맡기십시오.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두 사람 얼굴을 보고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7시 강석훈은 민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있어. 너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내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구치소였습니다. 박현우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박현우와 마주했습니다. 박현우는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민준군. 박현우. 강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한테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어. 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는지. 박현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질투? 네, 민준군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천재였죠. 모든 사람들이 민준군만 봤습니다. 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 지연이도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었죠. 사람들은 늘 민준군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아빠, 나는 민준 오빠처럼 될 수 없어. 나는 실패작이야. 박현우는 오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민준 군한테 왜 그렇게 완벽하냐고, 왜 내 딸을 비참하게 만드냐고. 민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저는 공동 운영자였지만 늘 이사장님 그림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민준 군만 보고 이사장님한테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네. 민준 군만 없으면 지연이도 행복해질 거라고, 재단도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결국 어떻게 됐지? 박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자살했습니다. 민준 군이 사라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죽이려 한 것도 내 죄고 내 딸을 죽인 것도 내 죄야. 질투가 너를, 내 딸을, 그리고 내 아들까지 망쳤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미선과는 어떻게 공모하게 된 거야? 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선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자기도 민준군이 없어지길 원한다고, 재산 때문이라고. 돈을 받았지? 네. 1억 5천을 받았고 성공하면 10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10억에 내 아들을 팔았구나. 죄송합니다. 강석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가자. 이제 강미선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밤 9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최진수의 안내로 강석훈과 민준은 1507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강미선은 강석훈과 민준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민준이. 미선아. 강석훈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도망가려고 했구나. 강미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20년이야, 미선아. 20년 동안 나를 속였지? 강석훈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우와 짜고 내 아들을 죽이려 한 게 너였어? 강미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대답해. 왜 민준이를? 돈 때문이었어. 강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30억 빚이 있었어. 사업 실패했어. 갚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13살 조카를 죽이려 했어. 민준이만 없어지면 오빠가 정신적 충격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재단 경영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30억? 30억 때문에. 강석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3층 바닥에 피는 고모가 뿌린 거죠? 미안해, 민준아. 왜요? 왜 그런 짓까지 하셨어요?
사건을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유괴처럼 보이게 하려고, 경찰 수사를 헷갈리게 하려고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모와 박현우는 자신들의 욕심과 질투 때문에 제 인생 20년을 빼앗아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모 때문에. 강미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미선, 당신을 조카 살해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미선은 끌려가면서 강석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하지만 강석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박현우의 질투, 미선이의 탐욕.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아버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현우와 강미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현우, 강미선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질투와 탐욕이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한 가족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판사는 두 피고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피고인 박현우, 당신은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비교하며 질투했습니다. 그 질투가 결국 당신 딸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13세 아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선, 당신은 자신의 조카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슬픔에 빠진 오빠 옆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미선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찾지 못한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박현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쿵. 피고인 강미선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쿵. 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오빠, 살려줘. 하지만 경위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석훈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준아. 네, 아버지.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준 씨, 소감 한 말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질투와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박현우 씨의 딸도, 제 어머니도, 그리고 저의 20년도.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만 보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0년을 기다려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는 강석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 민주는 3층 자신의 방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피아노. 민주는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작곡했던 곡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해방.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 질투와 탐욕으로부터의 해방, 과거로부터의 해방. 선율은 처음엔 어둡고 무거웠지만 점점 밝고 경쾌해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처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석훈이 조용히 들어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답구나, 민준아. 아버지, 들으셨어요? 응.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강석훈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피아노를 사랑하는구나.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싫어했던 건 피아노가 아니라 천재라는 짐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뭔데? 낮에는 조율사를 계속하고 싶어요. 피아노를 고치는 일이 좋거든요. 좋아.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강석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을? 네.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요. 무료로 가르치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강석훈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원할게.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내일부터 준비하자.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한남동 저택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민준 음악학교. 개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학생 30명이 입학했습니다. 모두 음악을 사랑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1등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했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음악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이지.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야. 완벽할 필요 없어.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연주.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연주. 1년 후, 민준 음악학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학생이 100명이 넘었고 3명의 선생님이 더 합류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낮에는 조율사로, 저녁에는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다시 콩쿠르에 안 나가세요? 천재였잖아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천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민준이로 충분해. 하지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너희들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고치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니까. 그날 저녁 민준은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 소규모 공연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작곡한 해방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하나씩 무대에 올라 연주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어느 봄날 오후, 민주는 강석훈과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민주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할 말이 많아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음악 학교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조율사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고치면서 그 악기들이 또 누군가에게 음악을 선물할 거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음악을 사랑하되 음악에 갇히지 않고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강석훈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네, 아버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한강변에서 발견했던 조깅하던 시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잖아요. 구했다기보다 그냥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새벽 조깅을 하다가 당신을 봤어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아이더라고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숨도 거의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죠.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저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시다니. 민주는 남자를 음악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남자는 학교를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3년 후, 민준음악학교는 이제 전국의 3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료로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 몇몇은 이미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일부는 프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조율사로 일했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 작은 무대에서 연주했습니다. 더 이상 천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정한 음악인, 음악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 어느 날 민주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재의 연주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년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세요.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강석훈과 상의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원한다면 해.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벽한 연주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완벽해. 6개월 후,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 2,000석이 꽉 찼습니다. 20년 전 민준이 콩쿠르에 나가려 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니? 네. 20년 만에 다시 이 무대에 서네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원해서 서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기억해. 완벽할 필요 없어.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시죠, 민준 씨. 스태프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20년 전 저는 이 무대에 서려 했습니다. 천재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민주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들은 제 20년의 이야기입니다. 상실과 고통, 그리고 재회와 치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실 마이너스 어둡고 슬픈 선율. 두 번째 곡, 방황 마이너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리듬. 세 번째 곡, 재회 마이너스 희망이 섞인 따뜻한 화음. 네 번째 곡, 치유 마이너스 부드럽고 평화로운 멜로디. 마지막 곡, 해방 마이너스 밝고 자유로운 선율. 민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연주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관객석 맨 앞에는 강석훈이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 봐. 정말 멋지지? 강석훈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민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음악학교 1기생 수진이요. 수진아, 왔구나. 선생님 연주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멋져. 내 꿈을 향해 계속 가렴. 수진이는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석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저택. 민준과 강석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강석훈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20년을 잃었지만 넌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 그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였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